한국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겠다. 미국이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한국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정작 한국 공장에서 목격된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 부품이 하나도 없었고 성능은 오히려 미국을 압도했거든요. 그제서야 미국은 한국에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다들 앉아 있었습니다. 워싱턴 K 스트리트에 있는 우리 회사 본사 12층이었어요. 창밖으로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죠.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9월 말이었는데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죠.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방산회계 감사 전문가예요. 이 바닥에서 15년 넘게 일했죠. 국방부 계약, 무기 수출 승인, 라이선스 관리 다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크고 작은 계약건들을 수없이 처리했어요. 유럽도 가봤고 중동도 가봤고 아시아도 여러 번 갔죠. 그때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면 다 해결됐어요. 테이블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실에서 나온 사람이 둘이었어요. 한 명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무역 담당관도 한 명 와 있었어요. 우리 회사 시니어 파트너가 셋이었죠. 모두 심각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들이 놓여 있었고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 도넛 상자를 가져왔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콜드웰, 앉게. 시니어 파트너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한국 건 자네가 맡아야 할 것 같아. 저는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한국이요?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파일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였죠. 표지에 기밀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코너가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여러 사람 손을 거친 흔적이었죠. 미국 승인 없는 무장 통합 의혹이야.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허락 없이 뭔가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거든. 확인 좀 해봐야겠어. 국방부 사람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공격 헬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엔진 쓰고 우리 전자장비 쓰면서 통합은 제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승인 절차를 안 밟았어요. 완전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한국 방산업체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죠.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다 우리 라이선스 받아서 만드는 곳들이었어요. 지난 10년간 계속 거래해온 업체들이었죠. 작은 회사들이었습니다. 자체 기술 없이 우리 걸 조립만 하던 곳들이었어요. 뭘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약 위반 여부야. 데이비드가 답했어요. 한국이 우리 기술 쓰면서 승인 안 받고 뭔가 조합했다는 거지. 그게 사실이면 명백한 계약 위반이야. 조사해서 확인해줘. 국무부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단순 위반이 아닙니다. 그가 강조했어요. 안보 문제예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무기는 우리 승인 없이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글로벌 룰이거든요. 한국이 그걸 어겼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는 내용이었죠. 미국 기술이 1%라도 들어가면 우리 승인 받아야 한다고요. 수출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뭘 만들 때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색깔 바꾸는 것도 승인 대상이었어요. 볼트 하나 위치 바꾸는 것도 보고해야 했죠. 그게 게임의 룰이었습니다. 15년간 그렇게 돌아갔어요. 한 번도 예외는 없었죠. 모든 나라가 따랐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따를 거였어요. 감사단 구성해서 가게.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현장 실사하고 서류 다 확인해. 계약서 조항 대조하고 기술 이전 내역 체크하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다 파악해와. 언제 출발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서 미지근했어요. 다음 주면 되겠어? 데이비드가 답했죠. 월요일 출발해서 한 일주일 보면 되지 않겠나? 서류 작업 있으니까 여유 있게 잡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거기 가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서류 몇 장 뒤적이면 끝날 일이었죠. 한국은 계약서 한 줄이면 움직이는 나라였거든요. 제가 지난 10년간 본 한국 업체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승인서 한 장 안 내주면 공장이 멈췄어요. 부품 하나 안 보내주면 생산 라인이 섰죠. 계약서가 곧 목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한테 대들지 않았죠. 고개 숙이고 예스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계약 조건 하나 바꾸자고 하니까
바로 수락했죠. 질문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협상도 뭐도 없었죠. 10년 전엔 더 했습니다. 공장 가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인사했어요. 허리 굽혀서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다들 메모했죠.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답했죠. 비서 제니퍼가 커피를 새로 가져다 줬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의혹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무장 헬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거였어요. 공대지 미사일 통합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이었고 화기 통제 시스템도 우리 로키드 마틴 거였는데 통합은 제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레이더도 우리 거였고 항법 장치도 우리 거였어요. 통신 장비까지 전부 미국산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이걸 다 모아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요. 보고도 안 하고요. 저는 형광펜을 꺼내서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었습니다. 계약서 조항 위반 가능성, 기술 이전 계약 검토 필요, 현장 실사 필수, 관련 서류 전부 확보, 증거 수집 철저히 라고 적혀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죠. 포토맥 강 너머로 펜타곤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계약들이 오갔을까요? 한국도 그중 하나였죠. 작은 고객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펼쳐 일정을 확인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면 화요일에 서울 도착이었습니다. 시차가 있으니까 하루 날아가는 거였죠. 이틀 감사하고 금요일에 복귀하면 됐습니다. 일주일짜리 출장이었어요. 사실 일은 사흘이면 끝날 거였습니다. 서류 확인하고 공장 둘러보고 담당자 면담하면 끝이었죠. 나머지는 그냥 관광이나 하면 됐습니다. 동료 마크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다음 주 한국 간다. 같이 갈래? 한국? 마크가 반문했어요. 뭐하러?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감사 나간다. 제가 답했죠. 계약 위반 건인데 뭐 별거 아냐. 서류 확인만 하면 돼. 사흘이면 끝나. 얼마나 걸리는데? 마크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잡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흘이면 충분해. 나머지는 관광이나 하자. 서울 괜찮던데. 명동도 가보고 강남도 구경하고 호텔도 좋은데 잡을 거야. 회사 돈이니까. 마크가 웃었습니다. 좋지. 가자. 나도 쉬고 싶었어. 아내한테 선물이나 사올까? 화장품 좋다던데.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15년 전에도 가봤고 5년 전에도 가봤어요. 늘 똑같았죠. 공장 가면 다들 고개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얘만 했어요. 질문도 안 했죠. 반박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계약서 들이밀면 도장 찍었습니다. 조건 바꾸자고 하면 그대로 수락했죠.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이번에도 다를 게 없을 거였습니다. 가서 서류 몇 장 확인하고 위반 맞다고 보고하면 끝이었어요. 한국은 해명하려고 할 거였습니다. 변명하고 사과하고 용서 빌 거였어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할 거였죠. 뻔한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어요. 회사 돈이었으니까요. 14시간 비행인데 이코노미는 못하죠. 다리 펴고 자야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도 찾아봤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로 정했습니다. 일주일 묵을 거였어요. 조식 포함의 라운지 이용 가능한 곳이었죠. 수영장도 있고 피트니스도 있었습니다. 일은 사흘이면 끝나고 나머지는 놀 거였어요. 출장 겸 휴가였습니다. 한국 따위 가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계약서 한 장이면 끝날 일이었어요. 도장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항공권 예약을 끝내고 컴퓨터를 끄려는데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콜드웰. 잠깐 내 사무실로 올 수 있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뭔가 조용히 얘기할 게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사무실은 끝에 있었어요. 코너룸이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어요. 아직 오후인데 술을 마시고 있었죠. 앉게. 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가죽 소파였는데 푹신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책상에 기대서 저를 봤어요. 한국 건 말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만 하고 오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감사 아니면 뭡니까? 경고지. 데이비드가 답했어요. 한국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야. 선 넘지 말라고.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저는 등을 소파에 기댔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보고서 쓰는 거야.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계약 위반 확인했다는 보고서. 그거 하나면 돼.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해요? 제가 물었어요. 그 보고서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부품 공급 중단할 수 있어. 미국산 엔진 안 주면 헬기는 못 만들어. 전자장비 끊으면 시스템 자체가 멈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보험 보증도 철회할 수 있지. 데이비드가 계속했습니다. 한국 방산 제품 수출할 때 미국 보험사 보증 받잖아. 그거 없으면 아무도 안 사. 국제 신용이 바닥나는 거야. 국제 계약도 정지시킬 수 있고. 그가 덧붙였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랑 맺은 방산 계약 있잖아. 미국 기술 들어간 거면 우리 승인 대상이야. 승인 안 해주면 계약 이행 못해. 위약금 물어야 하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였어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죠. 한국을 조이는 거였어요. 보고서 한 장으로요. 총 한 방 안 쏘고요. 이게 우리 방식이야.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위협 안 해. 경제적으로 조르지. 계약서로 목줄 쥐는 거야. 한국은 할 수 없어. 자체 기술 없으니까.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한국은 부품 수입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엔진도 우리 거 쓰고 레이더도 우리 거 쓰고 다 우리한테 의존하죠.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서 확인만 잘해. 계약 위반 증거 확보하고 사진 찍고 서류 복사하고 그거면 충분해. 보고서만 잘 쓰면 돼. 나머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머지는 워싱턴이 알아서 해. 데이비드가 답했어요. 국방부가 움직이고 국무부가 압박하고 우린 그냥 증거만 제공하면 돼. 깨끗하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빌딩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한국은 이미 끝난 거였습니다. 보고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멈출 거였어요. 공장이 서고 수출이 막히고 계약이 취소되고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였죠. 이해했습니까?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답했어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좋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장 잘 다녀와. 호텔 좋은 데 잡았다며 편하게 쉬면서 해. 급할 거 없어.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선고였어요. 유죄 선고. 한국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기들이 이미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는 걸요. 우리는 증거만 모으면 됐습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진 거였어요. 책상에 앉아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부품 공급 중단 가능, 보험 보증 철회 가능, 국제계약 정지 가능.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개 카드만 있으면 한국은 무너졌어요. 자체 기술이 없으니까요. 대체할 수단이 없으니까요.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펜을 돌렸습니다. 이게 힘이구나 싶었어요. 군대 안 보내도 되는 힘, 폭탄 안 떨어뜨려도 되는 힘, 계약서 한 장으로 나라를 무릎 꿇리는 힘, 총 안 쏴도 됐습니다. 돈줄만 끊으면 됐어요. 부품 안 주고 보험 안 서주고 계약 막으면 됐죠. 한국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요? 아니 한 달이면 항복할 거였어요. 공장 문 닫고 직원들 내보내고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할 거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야, 호텔 확인했어? 좋던데. 수영장도 있고. 응. 저는 답했습니다. 거기 괜찮아. 조식도 좋고. 일 끝나면 관광이나 하자. 뭐 사흘이면 끝나잖아. 마크가 말했습니다. 맞아. 저는 말했어요. 금방 끝나. 서류 몇 장이면 되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한국 뉴스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주요 기사들을 쭉 봤죠.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수출이 늘었고 반도체가 잘 나간다고 했습니다. 방산 수출도 증가세래요. 중동에 팔고 유럽에 팔고.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금 좋아하세요. 제가 보고서 쓰면 다 끝나니까. 수출 막힙니다. 계약 정지돼요. 성장 멈춰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워싱턴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한국은 끝났어요. 아직 모를 뿐이었죠. 다음 주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도착하면요. 보고서 쓰면요. 그때 깨달을 거였어요. 미국한테 대든다는 게 뭔지, 계약 어긴다는 게 뭔지, 허락 없이 움직인다는 게 뭔지, 대가를 치를 거였습니다. 비싼 대가를요. 공장 멈추고 사람 자르고 빚더미에 앉을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빌 거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퇴근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었죠.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고 무역이 어떻고.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음악이 나왔어요. 재즈였죠.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한국 출장은 쉬울 거였어요. 증거 모으고 사진 찍고 보고서 쓰면 끝이었죠. 나머지는 워싱턴이 처리할 거였습니다. 부품 끊고 보험 막고 계약 정지시키고 한국은 무너질 거였어요. 우리 없이는 못 사니까요. 총 한 방 안 쏴도 됐습니다. 돈줄만 끊으면 됐거든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출발 전날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일찍 나왔죠. 짐은 이미 싸놨습니다. 여권도 챙겼고 비행기 표도 출력했어요. 이제 사전 자료만 검토하면 됐습니다. 책상에 앉아 파일을 펼쳤어요. 한국 측에서 보낸 자료들이었죠. 생산 현황, 부품 명세서, 계약 이행 보고서,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읽기 시작했어요. 첫 장은 생산 개요였습니다. 헬기 제작 현황이 나와 있었죠. 연간 생산량, 납품 일정, 품질 관리 체계, 다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별로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부품 명세서였어요. 엔진부터 시작해서 전자장비, 레이더, 통신 시스템 쭉 나열돼 있었죠. 저는 형광펜을 들고 미국산 부품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제너럴 일렉트릭 거였고요. 화기 통제 시스템이 로키드 마틴 거였죠. 항법 장치도 우리 거였습니다. 표시를 계속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미국산 부품 비중이 생각보다 낮았거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체 부품 목록을 세어봤어요. 총 230개 항목이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산은 38개였어요. 비율로 따지면 16% 정도였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은 30% 이상이었거든요. 한국 같은 나라는 40%도 넘었죠. 핵심 부품을 거의 다 수입했으니까요. 근데 16%라고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센 건가 싶었어요. 다시 세어봤죠. 역시 38개였습니다. 엔진, 레이더, 화기 통제 시스템, 중요한 건 다 우리 거였는데 전체 비중은 낮았어요. 나머지는 뭐지? 한국산이었습니다. 항목을 보니 대부분 한국 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전자부품, 유압장치, 구조재 다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거였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목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한국이 이런 걸 자체 제작한다고요? 5년 전만 해도 다 수입하던 나라였는데요. 세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라이선스 비용 내역이었어요. 한국이 미국한테 지불하는 기술료였죠. 숫자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라이선스가 나왔어요. 연간 200만 달러였습니다. 예상보다 낮았어요. 보통은 500만 달러 이상이었거든요. 화기 통제 시스템 라이선스를 받습니다. 150만 달러였어요. 이것도 낮았죠. 보통은 300만 달러였습니다. 항법 장치는 100만 달러였고 통신 시스템은 80만 달러였어요. 전부 예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총액을 냈습니다. 연간 라이선스 비용이 630만 달러였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 프로젝트면 최소 2천만 달러는 나와야 했거든요. 600만 달러라고요? 거의 0에 가까웠어요.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계산 근거를 찾았어요. 한국 측 설명이 적혀 있었죠. 라이선스 비용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기술 의존도가 낮을수록 비용도 낮아진다고요. 의존도가 낮다고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낮아졌다는 거지? 네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유지비 산정 내역이었어요. 헬기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죠. 연간 유지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당 50만 달러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0만 달러라고요? 미국 헬기는 대당 200만 달러 들었거든요. 4배 차이였죠.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할 수 있지? 산정 방식을 봤습니다. 미국 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은 부품 전체를 정기 교체했습니다. 시간 되면 멀쩡해도 바꿨죠.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상태 기반 정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장 나기 전까지 안 바꾼다는 거였죠. 부품 수명을 끝까지 쓴다고요. 센서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만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현실적일까요? 부품 하나하나 다 체크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다섯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정비체계 설명이 나왔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정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예측 정비, 자동화 진단, 용어들이 낯설었어요. 미국도 안 쓰는 방식이었죠.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숫자들이 안 맞았습니다. 부품 비중은 낮고 라이선스 비용은 거의 0이고
유지비는 4분의 1 수준이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데이터 정리 실수겠지.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잘못 계산했겠지. 현장 가서 확인하면 제대로 나올 거야. 실제로는 미국 부품 비중 높을 거고 라이선스 비용도 더 나올 거고 유지비도 정상 수준일 거야. 그래야 맞았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뭘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됐어요. 5년 전만 해도 볼트 하나 우리한테 수입하던 나라였는데요. 갑자기 자체 제작한다고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찜찜했어요. 숫자가 너무 낮았거든요. 실수치고는 너무 일관적이었어요. 부품 비중, 라이선스 비용, 유지비 전부 낮았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다 그랬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야, 내일 몇 시 비행기야? 오전 11시. 저는 답했습니다. 공항에 9시까지 가야 해. 알았어. 마크가 말했습니다. 나도 짐 다 쌌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16%, 630만 달러, 50만 달러. 전부 비정상적으로 낮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야. 분명히 실수일 거야. 현장 가서 확인하면 알겠지. 제대로 된 숫자 나올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서류가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첫 번째 불안이었습니다. 작은 금이었어요. 확신에 생긴 금이었죠.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한국 가서 확인하면 됐어요. 직접 보면 알 거였습니다. 데이터가 틀렸다는 걸요. 한국은 여전히 우리한테 의존한다는 걸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방 속 서류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낮은 숫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16%, 630만 달러, 50만 달러.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다음날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14시간을 날아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시차 때문에 하루가 날아간 것 같았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마크가 하품을 했어요. 피곤하네. 그가 말했습니다. 호텔 가서 좀 쉬자.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공장 가자. 오늘 안에 시작해야 해. 공항 밖으로 나오니 한국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콜드웰 씨?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답했어요.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공장까지 차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남쪽에 있어서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좌석이 넓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깔끔했어요. 예상보다 잘 돼 있었죠.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산이 보이고 들판이 나타났죠. 저는 머릿속으로 공장을 그려봤습니다.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시멘트 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이었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공작 기계들이 있었고요. 바닥에는 철가루가 쌓여 있었어요. 5년 전에 봤던 한국 공장이 그랬거든요. 낡고 지저분했습니다. 장비도 구식이었고 시설도 열악했죠. 이번에도 비슷할 거였어요. 시골이라니 더 낙후됐겠죠.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2차선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주변에 공장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작은 건물들이었습니다. 간판들이 낡아 보였어요. 여기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시골 공단이네. 하지만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작은 공장들을 지나쳤어요. 더 안쪽으로 들어갔죠. 10분쯤 더 가니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큰 건물이 나타났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었죠.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차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깨끗했거든요. 새 건물 같았죠. 유리 외벽이 빛났고 정문은 자동문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었어요. 천장이 높았죠. 벽에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산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여기가 공장 맞나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어요. 맞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닥이 반질반질했어요. 먼지 하나 없었죠. 벽에는 안전수칙이 붙어 있었고 소화기가 일정 간격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조립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문이 있었어요. 담당자가 카드를 찍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거쳐야 해요. 방진복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왜요? 청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조립동 안은 클린룸 수준이거든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마크를 봤습니다. 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헬기 만드는데 클린룸이요? 말이 안 됐습니다. 방진복을 받아 입었습니다. 흰색 작업복이었어요.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썼죠. 신발까지 갈아 신었습니다. 에어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사방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지를 날리는 거였죠.
했죠. 20초 정도 지나니 불빛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문이 열렸어요. 조립동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반도체 공장 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깨끗했어요. 바닥이 하였습니다. 천장은 온통 조명이었죠. 밝았어요. 대낮보다 밝았습니다.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정밀하게 움직였죠. 부품을 집어서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았습니다. 오차가 없어 보였어요. 자동화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부품들이 흘러갔어요. 각 구간마다 로봇이 작업했죠. 사람은 거의 안 보였습니다. 모니터 앞에 몇 명 서 있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봤어요. 먼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름때도 없었고 철가루도 없었죠. 깨끗했어요. 병원보다 깨끗했습니다. 헬기 동체가 보였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로봇팔이 용접하고 있었죠. 불꽃이 튀었지만 주변은 깨끗했습니다. 흡입 장치가 연기를 빨아들였어요. 여기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마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도 멍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헬기 공장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죠. 담당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청정 조립 방식을 씁니다. 그가 말했어요.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게 관리해요. 부품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헬기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답했어요. 전자장비가 민감하거든요. 먼지 하나 들어가면 오작동해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처럼 만들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센서들이 달려 있었어요. 온도, 습도, 청정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했습니다. 벽면에는 공조 시스템이 있었죠. 공기를 계속 순환시킨다고 했습니다. 작업대 앞으로 갔습니다. 부품들이 정렬돼 있었어요. 하나하나 포장돼 있었죠. 비닐로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부품도 청정실에서 보관합니다. 습기나 먼지에 노출 안 되게요. 필요할 때만 개봉해서 바로 조립해요. 로봇팔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정밀했어요. 사람 손보다 정확해 보였죠. 오차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0.01mm입니다. 담당자가 답했어요.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예요. 그래서 로봇을 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깨끗했어요. 냄새가 안 났죠. 기름 냄새도 없고 용접 냄새도 없었습니다. 공조 시스템이 다 걸러내는 거였어요. 이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낡은 공장을 상상했는데 첨단 시설이었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예상했는데 청정복이었습니다. 시골 창고를 생각했는데 반도체 공장 수준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요? 5년 전에 봤던 그 한국이요? 말이 안 됐습니다. 5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안은 달랐습니다. 미래였어요. 첨단이었죠.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마크가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두 번째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확신에 생긴 금이 더 벌어졌어요. 조립동을 둘러보고 저는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기체 내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다 봐야 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작업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완성된 헬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도장이 돼 있었어요. 빛났죠. 이 기체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내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기술자를 불렀어요. 잠시 후 작업복 입은 사람이 왔죠.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기체 옆면 패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볼트를 풀었어요. 하나씩 조심스럽게요. 몇 분 지나니 패널이 떨어졌습니다. 내부가 드러났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죠. 내부를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모든 부품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사각형 스티커였어요. 부품마다 하나씩 붙어 있었죠. 배선에도 있었고 커넥터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볼트에도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추적 코드입니다. 담당자가 답했어요. 모든 부품을 추적하기 위해서죠. 저는 손을 뻗어 부품 하나를 만졌습니다. 유압 펌프였어요. QR코드 옆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눈을 가까이 대고 읽었습니다. 설계자 김민수, 제작자 박영호, 검수자 이정희, 제작일 2024년 8월 12일. 실명이었습니다.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만들고 누가 검사했는지 다 적혀 있었어요. 날짜까지 정확하게요. 다른 부품을 봤습니다. 전자 제어 장치였어요. 역시 QR코드가 있었고 실명이 새겨져 있었죠. 설계자 최수진, 제작자 강대현, 검수자 윤미래. 모든 부품이 그랬습니다. 배선 하나하나, 커넥터 하나하나,
볼트 하나하나에 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담당자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QR코드 스캔해드릴까요? 그가 물었어요. 부품 이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자가 유압 펌프의 QR코드를 스캔했어요. 태블릿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부품명 유압 펌프 모델 HP320, 설계자 김민수, 경력 12년, 설계일 2024년 6월 5일, 제작자 박영호, 경력 8년, 제작일 2024년 8월 12일, 사용 소재 항공용 알루미늄 합금, 소재 원산지 한국 포항, 열처리 온도 520도, 검수자 이정의 자격증 항공정비사 1급, 검수일 2024년 8월 13일, 검수 결과 합격, 설치일 2024년 9월 2일, 설치 기술자 정수영, 예상 수명 1만 시간, 다음 점검일 2025년 3월 2일. 화면을 스크롤하니 정보가 계속 나왔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소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온도에서 처리했는지, 누가 검사했는지, 언제 설치했는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부품 출처를 100%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담당자가 답했어요. 소재 원산지부터 최종 설치까지 전 과정을 기록합니다. 문제 생기면 즉시 추적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부품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도요? 담당자가 스캔했습니다. 역시 상세한 정보가 나왔어요. 설계자, 제작자, 검수자 이름이 다 있었죠. 저는 기체 안을 쭉 둘러봤습니다. 부품이 수백 개였어요. 모두 QR코드가 붙어 있었죠. 전부 이렇게 관리합니까? 전부입니다. 담당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볼트 하나까지도 추적돼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책임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답했어요. 문제 생기면 누구 책임인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재발 방지할 수 있죠. 설계자가 잘못했으면 설계를 고치고 제작자가 실수했으면 제작 과정을 바꿔요. 저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엔진 쪽을 봤어요. 큰 부품이었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로고가 보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한글이 새겨져 있었죠. 한국 항공엔진이라고요.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정보가 떴어요. 국산 엔진이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부 한국에서 했다고 나왔죠. 미국산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국 엔진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당자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필요 없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필요 없었다고요? 미국 엔진이요? 화기 통제 시스템을 봤습니다. 역시 한글이었어요. 한국방산전자, 레이더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레이더 시스템, 항법 장치도 국산이었습니다. 통신 장비도 국산이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산이 없었거든요. 하나도요.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담당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국 부품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로요? 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기 시제품 때는 미국 부품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국산화했어요. 필요해서요. 왜 필요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부품 쓰면 되잖아요. 통제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미국 부품 쓰면 승인받아야 하잖아요. 수출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로 만들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볼트 하나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엔진은 당연히 미국산이었고 전자장비도 미국산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도 안 쓴다고요? 전부 자체 제작했다고요? 마크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야? 진짜 다 한국산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기체 안을 다시 봤습니다. 수백 개 부품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투명했어요. 완벽하게 투명했죠. 미국 부품은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블랙박스도 없었어요. 전부 추적 가능했죠. 소재 원산지부터 최종 설치까지요. 저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준비해온 질문들이 의미 없어졌죠. 미국 기술 사용 여부를 확인하러 왔는데 미국 기술이 없었습니다. 계약 위반을 찾으러 왔는데 미국 부품 자체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던 손이요. 화면의 정보들이 흔들렸죠. 한국산, 한국산, 한국산.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면 된다고요. 부품 공급 끊으면 된다고요. 한국은 우리 없이 못 산다고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 부품 없이 헬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엔진부터 전자장비까지 전부 자체 제작했죠. 우리가 부품 끊어봤자 의미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이건 불안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죠. 제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체 패널을 닫고
저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안내했어요.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었어요. 의자들이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었죠. 앉으시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차 드시겠습니까? 커피 주세요. 저는 답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긴장해서요. 담당자가 나가고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 사본이었죠. 두툼한 뭉치였습니다. 마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그가 속삭였어요. 미국 부품이 없잖아. 계약서가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이걸로 밀어붙일 거야. 하지만 부품이 없는데 무슨 계약이 적용돼? 마크가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있었어. 저는 답했어요. 초기에 미국 기술 받았잖아. 그거면 충분해. 한번 받으면 영구히 적용되거든. 잠시 후 담당자가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왔어요. 중년 남자였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저희 법무팀 이사 박진수입니다. 박진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했죠.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죠.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질문하시죠.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가락으로 한 조항을 가리켰죠. 여기 보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계약서 327항입니다. 미국 기술이 포함된 무기 시스템은 미국 정부 승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귀사가 개발한 이 헬기는 초기에 미국 기술을 받았습니다. 엔진 기술, 화기 통제 기술, 레이더 기술 모두 미국에서 이전받은 거죠. 맞습니다. 박진수가 답했어요.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무장 통합 시스템을 만들 때 미국 승인을 받았어야 해요. 안 받으셨죠? 박진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파일을 꺼냈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약서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원본 사본이에요. 저는 그 파일을 봤습니다. 똑같은 계약서였어요. 제가 가진 거랑 같았죠. 박진수가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327항 맞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가 가리킨 부분을 읽었어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단, 순수 자국 기술로 개발된 시스템은 예외로 한다. 미국 기술 의존도가 10% 미만일 경우 승인 면제.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한 글자씩요. 순수 자국 기술이라고요? 하지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초기에 기술 이전 받았잖아요. 그건 미국 기술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박진수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건 10년 전이에요. 지금은 전부 새로 개발했습니다. 미국 기술 안 쓰고요. 엔진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기술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박진수가 답했어요. 하지만 5년 전부터 자체 개발 시작했어요. 지금 쓰는 엔진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예요. 미국 기술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레이더도요? 레이더도 새로 만들었어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화기 통제 시스템, 항법 장치, 통신 장비 전부 재설계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이해가 안 됐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기술 쓰면 편한데요. 왜 다시 만듭니까? 통제 때문입니다. 박진수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미국 기술 쓰면 승인받아야 하잖아요. 뭘 만들 때마다 허락받고 어디 팔 때마다 승인받고 그게 싫었어요. 우리 기술로 만들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술을 안 썼습니까? 안 쓴 게 아니에요. 박진수가 정정했습니다. 안 쓴 거죠. 의도적으로요. 저는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예외 조항을 읽었어요. 순수 자국 기술 10% 미만 승인 면제.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현재 미국 기술 의존도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0입니다. 박진수가 답했어요. 0%예요. 미국 부품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럼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필요 없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잖아요. 순수 자국 기술은 예외라고요. 저희는 예외에 해당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힘이 쭉 빠졌어요. 마지막 카드였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들이밀면 한국이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죠. 예외 조항을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 기술을 개발했고 미국 의존도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약서가 무용지물이었어요. 적용할 부분이 없었죠. 미국 기술이 없으니까요. 박진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특허 증명서였어요. 한국 특허청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저희 기술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엔진 설계부터 제어 알고리즘까지
전부 특허받았어요. 미국 기술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발명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전부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출원일도 최근이었어요. 3년 전, 4년 전, 5년 전, 그 사이에 전부 새로 개발한 거였습니다. 마크가 제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준비한 거네.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계약서 허점을 찾았고, 예외 조항을 활용했고,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했죠.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쥔 손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이 서류는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승인 권한도 소용없었죠. 미국 기술이 없으니까요. 서류 권력이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로 목줄 쥐는 시대가 끝난 거였어요. 한국은 이미 목줄을 풀었습니다.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서요. 저는 테이블을 봤습니다. 계약서와 특허 증명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과거였고 하나는 현재였죠. 과거는 힘을 잃었습니다. 현재가 이겼어요. 박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규칙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규칙대로 한 겁니다. 예외 조항 활용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공장을 더 둘러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안내했어요. 조립동을 지나 복도를 걸었죠. 이쪽은 연구동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설계하고 시험하는 곳이에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죠. 컴퓨터 모니터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한 표정들이었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봤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시제품 사진이었죠. 첫 번째 헬기부터 지금 모델까지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구석으로 갔습니다. 문이 하나 보였어요. 반쯤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야전 침대가 놓여 있었거든요. 3개였어요. 담요가 개켜져 있었죠. 베개도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컵라면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째 쌓여 있었어요. 한 20개는 됐죠. 생수통도 있었고 커피 믹스도 있었습니다. 여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휴게실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쉬는 곳이에요. 침대가 왜 있습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집에 안 갑니까? 담당자가 망설였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바쁠 때는 여기서 자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 가는 시간 아까워서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을 봤어요. 메모지가 놓여 있었죠. 낙서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식이었어요. 복잡한 공식들이었죠. 누군가 자다가 일어나서 쓴 것 같았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어요. 글씨가 빼곡했죠. 가까이 가서 읽었습니다. 엔진 시험 기록이었어요. 날짜와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 1437회. 원인 연료 분사 타이밍. 실패 1438회. 원인 연소실 온도. 실패 1439회. 원인 터빈 블레이드 진동. 실패 1440회. 원인 미상. 재시험 필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437회라고요? 1000번이 넘게 실패했다는 겁니까? 계속 읽었습니다. 실패 1441회부터 1500회까지 쭉 적혀 있었어요. 끝이 안 보였습니다. 마지막 줄을 봤습니다. 성공 1523회. 엔진 정상 작동. 목표 출력 달성. 1523번 만에 성공했다는 거였습니다. 1500번을 시도했다고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엔진 개발 책임자예요. 1500번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실패했습니까?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자료 봐도 핵심은 없었죠. 다 블랙박스였어요.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 해보고 실패하고 원인 찾고 다시 해보고 1000번 넘게요. 1000번은 기본이죠.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터빈 블레이드만 2000번 넘게 만들었어요. 각도 바꿔보고 재질 바꿔보고 두께 바꿔보고 전부 해봤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기술 사면 되잖아요. 라이선스 받으면 쉬운데요. 김태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기술 안 주면요? 그가 말했어요. 사람이 갈려야죠. 우리가 직접 해야죠. 다른 방법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 안 주면 사람이 갈린다고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5년이요. 김태준이 답했어요. 매일 16시간씩 5년 했어요.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죠. 그냥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요? 네. 김태준이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 침대에서 잤어요. 샤워는 공장 화장실에서 하고요. 밥은 컵라면 먹고요.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갔어요. 저는 컵라면 더미를 받습니다. 20개가 넘었어요. 다 먹은 거였죠. 쓰레기통에도 용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5년 동안 컵라면만 먹었습니까? 뭐 다른 것도 먹었죠.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가끔 김밥도 시켜 먹고. 근데 대부분은 라면이에요. 빠르니까요. 시간 아까워서요. 가족은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이해해줬습니까? 김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와이프가 못 참았죠. 남편이 집에 안 오니까요. 아이들도 아빠 얼굴 못 봤고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나이보다 늙어 보였죠. 5년을 여기서 산 흔적이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죠? 제가 물었습니다. 팀이 있었죠? 물론이죠. 김태준이 답했습니다. 20명이 같이 했어요. 다들 여기서 살았죠. 저 침대 3개로 돌아가며 잤어요. 8시간씩 교대로요. 나머지 시간은 일하고요.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돈 때문입니까?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별로 안 받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월급쟁이니까요. 야근 수당도 안 나왔고요. 그럼 왜요? 자존심이요. 김태준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못 만든다고 했잖아요. 기술 없다고 했잖아요. 평생 조립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죠. 저는 화이트보드를 다시 봤습니다. 실패 1523회까지 적혀 있었어요. 1500번 넘게 실패하고도 포기 안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도 안 가고 가족도 희생하고 컵라면 먹으며 5년을 버틴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어요.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집이요? 여깁니다. 손으로 주변을 가리켰어요. 이게 제 집이에요. 5년 동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계약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승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부품 공급 중단을 협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있었어요. 잃을 게 없었죠. 오히려 우리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류 들고 와서 위협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의 각오 앞에서 우리 계약서는 한낱 종이 쪽지였어요. 연구동을 나와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김태준의 얘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5년을 여기서 살았다고요. 1500번 실패했다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죠. 차가웠습니다.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연 보여드릴까요? 그가 물었어요. 실제 운용 데이터입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연이라고요? 쇼겠죠. 그럴듯하게 꾸민 수치일 거였어요. 좋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담당자가 화면을 켰습니다. 프로젝터가 작동했어요. 벽에 화면이 떴죠. 대시보드였습니다. 여러 그래프와 숫자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현재 운용 중인 헬기 32대 전부 연결돼 있어요. 화면에 헬기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지도 위에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일부는 비행 중이었고 일부는 지상에 있었죠. 각 기체 상태가 실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엔진 온도, 연료량, 비행 시간, 정비 이력 전부 연결돼 있었어요. 이게 실시간입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네. 담당자가 답했어요. 위성 통신으로 데이터 받아요. 1초 단위로 업데이트돼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헬기 한 대를 클릭했어요. 상세 정보가 떴습니다. 기체 번호 H02로 총 비행 시간 2345시간, 엔진 가동 시간 2290시간, 마지막 정비 48시간 전, 다음 정비까지 252시간, 현재 상태 정상, 고장 예측 없음.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300시간이요? 꽤 많이 날았네요. 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운용했어요. 고장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어요. 예방 정비만 했어요. 고장나기 전에 부품 교체하거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6개월간 고장 없이 날았다고요? 말이 안 됐어요. 미국 헬기도 한 달에 한 번은 뭔가 생겼거든요. 다른 기체들을 봤습니다. 클릭해서 하나씩 확인했어요. 전부 비슷했습니다. 수백 시간 이상 비행했는데 고장 기록이 없었어요. 예방 정비만 있었죠. 가동률 보여주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월별 가동률이었죠. 평균 92%였습니다. 가장 낮은 달도 90%였어요. 가장 높은 달은 95%였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92%라고요? 미국 헬기는 70%였거든요. 좋을 때요. 보통은 60%였습니다. 고장이 잦았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높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측 정비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센서로 부품 상태 모니터링해요.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교체해요. 갑자기 멈추는 일이 없어요. 정비 시간은요? 부품 교체에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 4시간입니다. 담당자가 답했어요. 미국 헬기는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헬기는 평균 16시간이었어요. 부품 찾고 매뉴얼 확인하고 교체하고 테스트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죠. 4시간이라고요? 4배 빨랐습니다. 어떻게요? 전부 표준화돼 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부품마다 교체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매뉴얼 안 봐도 돼요. 기술자들이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품이 바로 옆 창고에 있어요. 찾는 시간 없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가동률 92%, 정비시간 4시간, 고장률 거의 0, 유지비를 계산했습니다. 연간 대당 50만 달러라고 자료에 나와 있었죠. 진짜일까요? 미국 헬기는 200만 달러였습니다. 4배 차이였어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가동률이 높으니까 같은 임무에 필요한 기체 수가 줄었어요. 정비 시간이 짧으니까 인건비가 줄었죠. 고장이 적으니까 예비 부품 비용이 줄었습니다. 전부 더하니까 정말 50만 달러쯤 나왔어요. 4분의 1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쌀 수 있죠? 효율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답했어요. 불필요한 정비를 안 해요. 상태 좋으면 안 바꿔요. 미국은 시간 되면 무조건 바꾸잖아요. 멀쩡해도요. 우린 필요할 때만 바꿔요. 비용이 줄죠.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동률은 높고 정비 시간은 짧고 비용은 낮았습니다. 모든 지표가 미국을 압도했어요. 실제 데이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작 안 한 거죠? 담당자가 USB를 꺼냈습니다. 원본 파일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가져가셔도 돼요. 검증하시죠.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작고 가벼웠죠.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마크가 속삭였습니다. 이거 진짜면 큰일인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라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였어요. 한국 헬기가 미국보다 효율적이라는 뜻이었죠. 싸고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거였습니다. 누가 미국 헬기를 사겠어요? 비싸고 느리고 고장 잦은데요. 한국 헬기를 살 거였습니다. 절반 가격에 2배 효율이니까요. 시장이 바뀔 거였어요.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어요. 다시 계산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산기를 쥔 손이요. 숫자들이 흔들렸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희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데이터가 증명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그래프들이 선명했어요. 수치들이 명확했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실제였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더 나은 헬기를 만들었어요. 더 싸고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정적인 헬기를요. 미국 기술 없이요. 아니 미국 기술보다 나은 걸 만들었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모든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넘어섰어요. 기술로요. 효율로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계약 위반을 찾으러 왔는데 위반이 없었어요. 한국을 압박하러 왔는데 압박할 게 없었죠.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한테요.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하루가 길었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죠.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크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그가 물었어요. 보고서 뭐라고 쓸 건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사실대로 써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 부품 없다고, 기술 독립했다고, 성능 좋다고. 본사가 좋아하겠어? 마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거짓말은 못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사 번호였어요. 밤 10시면 거기는 아침 8시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콜드웰입니다. 콜드웰. 데이비드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돼가나? 복잡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예상과 많이 달라요. 뭐가 달라? 미국 부품이 없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전부 국산화했어요. 계약서 예외 조항에 해당해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가 순수 자국 기술이래요. 저는 말했습니다. 특허도 다 받았고 데이터도 있어요. 성능도 좋고요.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자네 지금 한국 편드는 건가?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니요. 저는 부정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사실. 데이비드가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거기서 며칠 있었다고 사실을 안다는 거야? 이틀이에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봤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꺼져 있었죠. 뭐라고 했어? 마크가
마크가 물었습니다. 안 좋아하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안 감겼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고민됐어요. 사실대로 쓰면 본사가 싫어할 거였습니다. 한국이 독립했다는 보고서를요. 우리 통제 벗어났다는 내용을요. 하지만 거짓말은 못했어요. 제가 본 건 명백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국방부였어요. 콜드웰 씨,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국방부 차관 보실입니다. 상황 들었습니다. 네, 저는 답했어요. 보고 드린 대로예요. 우리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립했다는 보고서 나오면 문제예요. 의회가 난리 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사실을 바꿀 순 없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입장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요. 지금 한국 문제로 예산 깎이고 있어요. 독립했다는 보고서 나오면 더 깎여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좀 더 신중하게 써줘요. 그가 말했습니다. 애매하게요. 단정 짓지 말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뭐래? 애매하게 쓰래요. 제가 답했어요. 단정 짓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쓸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데이비드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콜드웰, 상황이 커졌어. 그가 급하게 말했어요.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방부가 움직이고 있어.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제로 청문회 열린대. 우리 회사도 불려갈 거야. 왜 제대로 못 막았냐고 추궁당할 거고. 저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공식 입장 없어. 데이비드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 수준에 대해 우린 판단 안 해. 그냥 감사만 했다고 할 거야. 그럼 보고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보고서. 데이비드가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 이름으로 가.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개인 의견으로서 회사 공식 보고서 아니라고 할 거야. 자네 개인 관찰 보고서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개인 의견이라고요? 회사가 책임 안 진다는 겁니까? 미안해.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살아야 자네도 살지. 한국 편들었다고 보고서 내면 회사가 죽어. 의회에서 짓밟힐 거야. 그럼 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이비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알겠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선택이야. 회사 살리고 자네가 희생하든지 아니면 둘 다 죽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멈춰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희생양이었습니다. 제가 희생양이 된 거였어요. 회사는 손 떼고 저만 남는 거였죠. 보고서는 제 이름으로 나가고 책임도 제가 지는 겁니다. 한국 편들었다고 업계에서 매장당할 거였어요. 다시는 일 못할 거였죠. 마크가 제 표정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어요. 회사가 손 뗐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저 혼자 책임지래요. 뭐? 마크가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희생양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회사 살리려고요. 마크가 욕을 했습니다. 이 자식들, 자기들이 보낸 거 아냐? 왜 자네만 책임져? 회사는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하나 죽이고 회사 살리는 거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본사가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절버린 거였어요. 사실을 보고했더니 배신당한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거짓 보고서를 쓸지 진실 보고서를 쓸지요. 거짓을 쓰면 회사는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승진도 보장될 거였어요. 하지만 양심은 죽는 거였죠. 진실을 쓰면 저는 죽었습니다. 업계에서 퇴출될 거였어요. 하지만 양심은 살 수 있었죠. 침대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요.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를 켰어요. 보고서 쓸 시간이었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하얀 화면만 보였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쓸지 정하지 못했거든요. 두 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작 보고서였어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고 쓰는 겁니다. 독립하지 못했다고요. 계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본사가 좋아할 거였습니다. 국방부도 만족할 거였어요. 의회도 조용해질 거였죠. 저는 승진할 거였습니다. 파트너 자리가 보장될 거였어요. 연봉도 2배 오를 거였죠. 집도 차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편해지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문제는 사실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이 기술 독립했다고 쓰는 겁니다. 미국 부품 없이 만든다고요. 성능도 더 좋다고요. 그러면 본사가 저를 자를 거였습니다. 회사 망신시켰다고요. 업계에서도 매장당할 거였어요. 한국 편들었다고요.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 못할 거였죠. 경력이 끝나는 겁니다. 15년이 날아가는 거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키보드에서 떼어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마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침 먹으러 가자. 그가 말했어요. 먼저 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조금 이따 갈게요.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여전히 하였어요. 한 글자도 쓰지 못했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어제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공장 내부, 헬기 기체, QR코드 쭉 넘겼습니다. 한 사진에서 멈췄어요. 연구동 벽에 걸려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지나가다 봤던 거였죠. 확대해서 봤습니다. 액자 속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밑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고 이준혁 연구원, 엔진 개발 중 순직, 향년 32세. 순직이라고요. 일하다 죽었다는 겁니까?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었어요. 저보다 어렸죠. 웃는 얼굴이 밝았습니다. 꿈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죽었다 고요. 엔진 개발하다가요. 검색을 했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을요. 기사가 나왔어요. 4년 전 기사였습니다. 엔진 시험 중 폭발 사고, 연구원 일명 사망. 기사를 읽었습니다. 시제품 엔진을 테스트하다 폭발했대요. 파편이 튀었고요. 이준혁이 맞아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구조했지만 이미 늦었대요. 장례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울고 있었어요. 흰 국화꽃이 가득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2살에 죽었다고요. 엔진 만들다가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김태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 안 주면 사람이 갈려야죠. 그 말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진짜로 갈린 거였어요. 죽은 거였죠. 기술 하나 때문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 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준혁은 왜 죽었을까요? 엔진 개발 때문이었죠. 왜 엔진을 개발했을까요? 미국이 기술 안 줘서요. 왜 안 줬을까요? 통제하려고요. 승인 받게 하려고요. 계약서로 묶으려고요. 그게 저희 방식이었습니다. 기술 주지 말고 부품만 팔자는 거였죠. 영원히 의존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람 갈아 넣으면서요. 목숨 걸고요. 이준혁처럼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봤습니다. 하얀 화면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뭘 쓸 건가요? 거짓말을 쓸 건가요? 한국이 여전히 의존한다고요? 이준혁이 헛되이 죽었다고요? 1500번 실패한 사람들이 바보였다고요? 5년을 공장에서 산 김태준이 시간 낭비했다고요? 가족 잃고 컵라면 먹으며 버틴 사람들이 착각했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이 무거웠어요. 승진과 연봉이 뭡니까? 이준혁의 죽음 앞에서요. 1500번의 실패 앞에서요. 5년의 헌신 앞에서요. 제가 거짓말을 쓴다면요. 이준혁의 죽음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사고로 끝나는 거예요. 한국의 노력도 묻히는 거였죠. 계속 의존하는 나라로 남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쓴다면요. 제 경력이 끝나는 겁니다. 15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가족 먹여 살릴 방법도 없어지는 거였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걸었어요. 왔다 갔다 했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준혁 사진을 봤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밝았어요. 희망차 보였죠. 그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한국 기술로 엔진 만드는 꿈이요. 미국 허락 안 받아도 되는 꿈이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꿈이요. 그 꿈 때문에 죽었습니다. 폭발하는 엔진 앞에서요. 32살에요. 내가 틀렸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틀렸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게요. 계약서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게요. 도장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요. 한국은 이미 도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었으니까요. 목숨 걸고 만들었으니까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결정했거든요. 진실을 쓰기로요. 제 경력이 끝나더라도요. 업계에서 매장당하더라도요. 양심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준혁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로요. 1500번의 실패를 인정하기로요. 한국의 노력을 존중하기로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썼어요. 한국 방산 기술 독립 현황 보고서. 작성자 에단 콜드웰.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본 대로 썼습니다. 들은 대로 썼죠. 미국 부품이 없다고요. 기술이 독립했다고요. 성능이 더 좋다고요. 거짓 하나 없이 썼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제 선택이 옳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보고서를 다 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호텔방에 틀어박혀서 썼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죠. 커피만 마시면서 계속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파일 이름은
한국기술 독립 보고서였어요.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다 썼어? 그가 물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사로 보낼 거야? 아니요. 저는 답했습니다. 다른데 보낼 거예요. 어디? 전 세계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펜타곤 안 보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본사도 안 보내고요. 직접 배포할 겁니다. 언론사들한테, 방산 바이어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미쳤어? 마크가 소리쳤어요. 그럼 자넨 완전히 끝나는 거야. 회사가 자를 거야. 알아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해요. 진실이 묻히면 안 되니까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 주소록을 펼쳤습니다. 지난 15년간 모은 연락처들이었어요. 각국 방산 담당자들, 국제 언론사 기자들, 업계 전문가들 수백 명이 있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미국의 계약은 무기가 아니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15년간 방산 감사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최근 한국 현장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부 파일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 있었어요. 전송 버튼 위에요. 한번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였어요. 경력이 끝나는 거였죠.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클릭했어요. 전송됐습니다. 수백 명에게 동시에 날아갔죠. 이메일 발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마크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보냈어? 진짜로? 네. 저는 답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넨 용감해. 아니면 미친 거야. 둘 다일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본사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왔어요. 역시 안 받았죠. 데이비드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콜드웰. 당장 전화해. 무슨 짓을 한 거야? 삭제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벌써 기사화되고 있었어요. 로이터 통신이 먼저였습니다. 미국 감사 전문가 폭로. 한국 방산 기술 독립 확인. 미국 통제 벗어나. 디펜스 뉴스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 미국산 부품 제로. 독자 기술로 전환 완료. 성능은 미국 상회. 파이낸셜 타임스도 다뤘습니다. 한국 방산 유지비 4분의 1 수준. 가동률 92%. 시장 판도 변화 예상.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언론들이 다 보도했어요. 제 이름이 계속 나왔죠. 에단 콜드웰 전 감사관. 15년 경력 전문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오후가 되자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문의가 왔대요. 한국 헬기 도입 검토한다고요. 루마니아도 관심 표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사단 파견 계획을 발표했어요. 호주 국방부가 한국 측에 연락했다는 기사도 나왔죠.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국 바이어들이 한국을 주목했어요. 값싸고 성능 좋고 통제 없는 무기라고요. 뉴욕 증시가 열렸습니다. 미국 방산주가 움직였어요. 로키드 마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3% 하락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도 떨어졌죠. 보잉도 내렸습니다. 방산 섹터 전체가 흔들렸어요. 제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독립했다는 내용 때문이었죠. 미국 부품 안 쓴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은 정직했어요. 경쟁자가 생겼다는 걸 인정했죠. 그것도 강력한 경쟁자를요. 저녁이 되자 더 큰 반응이 나왔습니다. 터키 국방장관이 성명을 냈어요. 한국과 방산 협력 확대하겠다고요. 미국 승인 필요 없는 무기 도입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주권을 지키는 국방이 필요하다고요. 한국 사례를 배우겠다고요. 아랍에미리트 국방 차관이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았대요. 각국이 반응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들 같은 말을 했죠. 갑질 없는 무기, 승인 필요 없는 거래, 주권을 파는 계약이 아니다. 제 보고서에 쓴 표현들이었습니다. 그게 퍼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로요. 미국식 통제에 지친 나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방식을 원했어요. 자유로운 거래를요. 마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봐봐. 트위터 난리 났어. 화면에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이 해냈다. 기술 독립 성공. 미국 계약서 무력화. 이제 선택지가 생겼다. 더 이상 미국만 볼 필요 없다. 한국이 증명했다.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댓글들이 수천 개였습니다. 각국 언어로 올라왔어요. 다들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콜드웰 씨,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BBC 기자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저는 답했어요. 보고서가 전부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CNN이었습니다. 역시 거절했죠.
언론사들이 계속 전화했습니다. 다 거절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로 충분했죠. 밤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톱 기사가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 방산 수출문의 폭주, 각국 바이어 한국행, 미국 방산업계 비상, 시장 재편 시작. 제가 한 일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나왔어요. 묻히지 않았죠. 한국의 노력이 인정받았습니다. 이준혁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1500번의 실패가 결실을 맺었죠. 5년의 헌신이 보상받았습니다. 제 경력은 끝났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양심을 지켰으니까요. 마크가 맥주를 건넸습니다. 마셔. 위로라도 해줄게. 고마워요. 저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 하나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었죠. 노트북도 챙겼습니다. 여권을 확인했어요. 호텔을 나와 공항으로 가기 전에 한 곳을 더 들르기로 했습니다. 한국 공장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차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익숙한 길이었죠. 일주일 전에 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담당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그가 말했어요. 네, 저는 답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인사하고 싶어서요. 조립동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일주일 전처럼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꿈을 만드는 곳이었죠. 자유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진복을 입었어요. 에어샤워를 거쳤죠. 조립동 문이 열렸습니다.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죠. 묵묵히요.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김태준이 있었어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떠나신다면서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답했어요. 오늘 비행기 타요. 보고서 일로 고생 많으셨죠.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써주셔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제가 고마워해야죠. 저는 말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였죠. 활주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장 뒤편에 작은 활주로가 있었거든요. 시험 비행용이었어요. 멀리서 헬기 한 대가 보였습니다. 착륙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내려왔죠. 바퀴가 지면에 닿았습니다. 로터가 멈췄어요.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죠. 웃고 있었습니다. 시험 비행 성공한 표정이었어요. 기술자들이 다가갔습니다. 기체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꼼꼼하게요. 하나하나 확인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활주로를 비췄어요. 붉은 빛이었죠. 하늘이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여기 왔을 때 뭘 믿고 있었나요? 도장이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면 한국을 멈출 수 있다고 믿었어요. 승인 하나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부품 공급만 끊으면 무릎 꿇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한국은 이미 도장이 필요 없었어요. 스스로 만들었으니까요. 승인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체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부품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국산화했으니까요. 제가 믿었던 권력은 허상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종이 쪽지였어요. 도장은 의미 없었죠. 한국은 이미 자유로웠습니다. 1500번 실패하면서 얻은 자유였어요. 5년을 갈아 넣으며 쟁취한 자유였죠. 이준혁의 목숨으로 산 자유였습니다.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떠나실 시간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활주로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묵묵히요. 말없이요. 그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작업복 입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해낸 일은 특별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의존을 독립으로 바꿨죠. 통제를 자유로 바꿨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공장을 봤습니다. 석양 속에 서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강했어요. 나는 도장 하나로 이 나라를 멈출 수 있다고 믿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승인만 안 해주면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공장이 멀어졌어요. 백미러에서 작아졌죠. 하지만 여긴 이미 도장이 필요 없는 나라였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 나라였다. 스스로 만드는 나라였다. 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죠. 산이 보였고 들판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 땅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1000번째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있었죠.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요. 승인을 구하지 않고요. 그냥 해내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건 해내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꺾이지 않는 의지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각오뿐이었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였어요. 도장 없이도 앞으로 가는 나라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어요. 보딩 패스를 받았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한국 땅이었어요. 일주일 전 제가 무시했던 나라였죠. 이제는 존경하는 나라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렸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기수가 들렸어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어요.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남았습니다. 1500번의 실패가요. 5년의 헌신이요. 이준혁의 웃는 얼굴이요. 묵묵히 일하는 엔지니어들이요. 석양 속 활주로가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건 해내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를 바꿨다. 세상을 바꿨다. 나를 바꿨다. 비행기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한국에서 멀어졌어요. 하지만 배운 건 남았습니다. 도장은 힘이 아니라는 것. 계약서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 진짜 힘은 해내는 마음이라는 것.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그걸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